일단 책을 왜 읽는가라는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사실 재밌어서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반론을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이 책이 뭐가 재밌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장담컨대 제 경우에 매일 8시간씩 꼬박 30일 할 수 있는 게 뭐인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일, 하나는 독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일 8시간씩 30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영화평론가인데 영화조차도 집중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면 일종의 체증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제 칸네 영화제를 처음 갔을 때 처음 가보니까 제 입장에선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영화들이 여기서는 뭐 시간마다 수십 편씩 너무 좋은 영화들을 많이 상영하고 있고 그 영화들이 또 한국에 와서 개봉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간표를 짜서 식사도 너무 아까워서 바게트빵 긴 거 사서 점심 저녁을 극장에서 먹으면서 극장 사이를 뛰어다니는 방식으로 제가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날 6편을 봤습니다. 6편을 보고 나서 이제 숙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택시를 타야 됐거든요. 택시를 탄 시간은 이제 심야 영화까지 봐가지고 1시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크루아제트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서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도어문을 여는 순간 죄송합니다. 제가 토했습니다. 토한 이유는 영화에 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영화도 굉장히 6편씩 보면 힘든데 거기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초집중해서 봐야죠. 저는 갔을 때 그냥 놀러 간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를 즐기면서 이 영화에 대한 제 관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6편을 보고 나니까 택시문을 여는 순간 토해서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보내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예의는 있죠.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영화 평론가지만 영화는 하루에 볼 수 있는 맥시멈이 제가 볼 땐 한 3편 정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책은 지금부터 저보고 읽으라고 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0일 동안 집에서 읽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에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책이 뭐가 재밌어? 세상에 게임이 훨씬 더 재밌고 텔레비전이 훨씬 더 재밌고 영화가 재밌지 라고 얘기한다면 이 재미의 진입 장벽이 조금 다른 겁니다. 책이 재미로 느끼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일단 단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너무 많은 재미 중에 몸에 안 좋고 정신에 안 좋은 쪽의 재미일수록 처음부터 재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재미의 단계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저히 이게 재미 같지가 않고 고행 같고 공부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신세계가 열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예로 들자면 저는 이제 음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입맛이 저열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분식점 입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천국집 같은 데 가면 저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일단 가짓수가 많으니까 그중에 고르면 되니까 그럴 정도인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평양냉면입니다. 평양냉면은 제가 아는 최고의 미식가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혀의 감각까지 좋은 사람들이 다 평양냉면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성적으로 평양냉면을 좋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평양냉면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맛에는 너무 밍밍해서 저는 그냥 함흥냉면이 좋은 거예요. 혹시 평양냉면 좋아하시는지? 함흥냉면을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쪽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평양냉면은 혀로 먹는 것이 아니고 목으로 먹는답니다. 목넘김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따르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아 이거 진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으로 아무리 느껴보려고 해도 면발만 안 끌어지고 재채기만 나오는 거고 목에 걸리니까. 근데 이 평양냉면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타고난 미각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맛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음식만큼 사실은 보수적인 것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먹어치운 냉면의 그 양이 얼마겠는가를 생각하면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책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괜히 떡밥, 낚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은 뭐냐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이 세계랑 맞서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장소, 전혀 모르는 시간 이런 데를 딱 가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세계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일단 긴장을 하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습관이 그런 것에 맞서는 개인의 갑옷 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습관이 안정성을 주는 거죠. 시간을 경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으로 일단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쯤 되면 옆에서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책을 보겠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기고도 길고도 실증나지 않는 오락이 책 보는 오락이 된다. 혹시 책을 읽으실 때 어디서 읽으면 가장 잘 읽히고 기분이 좋습니까? 책상에서 읽습니다. 책상에 딱 앉아서 이렇게 정자세를 읽으십니까? 책상에서 책을 읽게 되면 딴 짓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로지 여기서는 책만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서 맞습니다. 책상에서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상중 씨는 책을 읽는 의식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거죠. 책상에서 본인이 딱 가게 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책을 좋아해서 잘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욕조입니다.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욕조인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욕조에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이제 반신욕을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목까지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집어넣고 팔도 한 여기까지 전 상태에서 이대로 책을 들죠. 욕조 안에서 책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태아의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짧게 있으면 한 2시간, 길게 있으면 한 7, 8시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날씬하게 들어가서 나올 땐 퉁퉁 불어서 나오죠. 건드리면 물이 찡 나오고. 근데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책 안 젖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빠뜨릴 것 같은데. 젖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나름의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한 수건을 3개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욕조가 있는 집에 산 이후로는 계속 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원칙 중에 하나가 욕조가 있는 집을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책을 봐야 되니까. 욕조에 들어갔는데 책이 너무 잘 읽힌다. 욕조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장 책을 잘 읽는 상황을 연출을 하면 일단 자기 스스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상황 속에 들어앉아 있는 내가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유성룡 씨라는 그 여행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유성룡 씨는 세계 곳곳을 다닌 프로페셔널 여행자예요. 히말라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방 안에 뭘 챙겼느냐? 첫 번째 프루스 칵테일.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프루스 칵테일을 챙겼어요. 두 번째 팥. 세 번째 인절미 잘라놓은 작은 거. 감오시죠? 네. 제가 어딜 갔다 그랬어요?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히말라야 만년설에서 준비해둔 그릇을 꺼내고 얼음을 뜬 다음에 팥 넣고 젤리 넣고 프루츠 칵테일 넣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히말라야 팥빙수를 드신 거예요. 대박이다. 와. 자기 여행에서의 어떤 빛나는 하나의 로망의 잊을 수 없는 클라이맥스가 되겠죠. 그렇게 자기한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세상 바쁘고 시간도 잘 안 나고 모처럼 시간 났다? 그러면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을 스스로 한번 연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좋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셔도 됩니다. 과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책을 얼마나 읽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재성 씨께 제가 질문을. 1년에 책 한 몇 권쯤 보시나요? 진짜 진심으로 대답하겠습니다. 1년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 3권 이상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 봐, 안 믿을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 100% 믿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보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일단 톡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냥 시집을 읽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시집이. 그래가지고 골랐던 시집이 최근에 산 겁니다. 읽어보시집이라고 있어요.
말랑말랑하게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좋은 방법. 네, 그럼 서울시하고 두 권 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롭고도 효율적인 그런 방식을 저절로 시작하신 것 같아서 저도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싶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읽고 싶다고 거의 다 얘기합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으시냐 물어보면 많이 못 읽는다고 얘기하죠. 왜 많이 못 읽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바쁜지를 한번 자기가 써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가계부처럼 시계부라는 걸 딱 한번 이틀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뭐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해서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에 뭘 하고 등등등 써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바빠서 오락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진짜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계부를 써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책보다 더 재밌는 걸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읽지를 않는 거죠.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책이 더 좋으면 텔레비전을 안 보고 혹은 뭐 게임을 안 하고 책을 봤겠죠. 근데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책은 안 봐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어떤 책을 읽느냐, 책을 과연 어떻게 고르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1권 중에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저걸 평균을 내면 바로 베스트셀러 순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책들이 왜 잘 팔리는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잘 팔리냐면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많이 팔리는 게 베스트셀러의 작동 원리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십에 올랐던 사람 중에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 다 기억하실 텐데 페리스 힐튼이 왜 유명하냐?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페리스 힐튼은 유명한 이유가 없어요. 힐튼 호텔의 상속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 훨씬 더 돈이 많은 호텔이라든지 돈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가족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돈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페리스 힐튼은 노래도 하고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또 그거보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수많은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이 유명한 유일한 이유는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중에서 물론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책들은 그 책이 잘 팔린다는 이유로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결정을 타인이 얼만큼 사는 거냐에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책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고 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문학 서적만 읽습니다. 소설만 읽어요. 정반대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문학 서적만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무슨 역사서라든지 경영서 이런 것만 읽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편중 독서는 저는 굉장히 책을 9권밖에 안 읽는다는 이것보다도 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중세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고 독일인의 사랑 같은 소설을 썼던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밀러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알미란 무엇인가, 인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말하려면 그것의 범주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주와 맥락 그다음에 차이를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범주가 없겠죠. 하나밖에 안 읽었으니까. 차이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다른 걸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삶에서의 수많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가치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단 하나만의 가치, 단 하나만의 잣대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독서를 포함해서 이 넓게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의 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10대 아이들한테 가장 되고 싶은 게 뭐냐, 장래의 꿈이 뭐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일 것입니다. 연예인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수많은 이 힘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어떻게 보면 같이 시간을 흘러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직업인데
문제인 것은 모든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다 연예인이 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은 연예인들만 봐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혹은 뭐 TV에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꿈을 가장 극적으로 이루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극적으로 꿈을 이루는 일이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꿈들이 있는데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가 깊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넓이를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피노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유도 없이 땅을 파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깊이 2m짜리 땅을 파라라고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럼 깊이 2m짜리를 파게 되면 얼핏 생각하면 일하기 싫잖아요. 맨 땅 파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1m 정도의 지름만 그리는 거죠. 그리고 2m를 파려고 합니다. 근데 2m를 팔 수가 없어요. 2m를 파기 위해선 지름이 5m는 파야지 깊숙이 2m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깊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깊이의 선행 조건이 넓이인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넓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면 소방관이 꿈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꿈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꿈이 될 수도 있고 뭐 의사가 꿈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다. 자, 그렇다면 책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될까? 다 쉬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영하시니까 황승원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매일 가지고 다니시죠? 네네. 혹시 집에 두고 왔다. 그런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 중간에 알게 됐다. 어떻게 하십니까? 매니저와 같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네네. 혼자면 당연히 다시 집에 가고. 돌아가죠. 네. 웬만큼 먼 거리 아니라도 가죠. 그렇죠. 네. 그 휴대폰은 항상 휴대합니까? 네. 이거 하루에 휴대폰을 대략 몇 번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일 없어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요즘 스몬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스마트폰에 마치 좀비처럼 스마트폰을 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항상 갖고 다녀야 되니까 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재밌으니까 보는 것도 있겠죠. 별게 다 있죠. 사실상 컴퓨터니까 다 들고 다니면서 볼 것들이 너무 많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가지고 다니니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포털 사이트 연예 뉴스를 보는 사람과 포털 사이트 연예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예 뉴스를 전혀 안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휴대폰을 휴대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뻘쭘한 순간들이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을 때 옆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기 싫잖아요. 그럴 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눈 피하려고 스마트폰을 보게 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휴대폰을 어떤 이유로 법률적인 이유로 휴대 금지 뭐 회사에서만 집에서만 아니면 본인이 지정하는 5군데 장소에서만 볼 수 있음. 대신에 1인당 하루에 12시간씩 반드시 책을 들고 다녀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 되면 저는 사람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지금 가방 갖고 오신 분들 중에서 책을 지금 갖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한 7분의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안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책을 읽을 만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한 거입니다. 물론 휴대폰으로 뭐 전자책을 볼 수도 있고 뭐 혹은 책과 유사한 음성으로 되어 있는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죠. 이것도 다 독서 행위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들고 다녀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있어 보이잖아요.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가방에만 넣어도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앞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 가방 안에 있는데 아 뻘쭘하다 이러면서 가방 열어가지고 책 꺼내서 볼 수는 없겠죠. 책을 만약에 들고 있으면 장담컨대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책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책 보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1층에서 15층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엘리베이터든 어디든 사실은 책을 갖고 다니면 뻘쭘해서라도 읽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다니되 가급적 가방 안에 넣는 것이 차선이고 최선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완독의 부담감을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김기두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네. 정확합니다. 총균세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때 혹시 보셨는지? 예, 그거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총균세라는 책이 있다고 했을 때 김기두 씨께서 신문을 보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소위 평점도 높고 읽고 나면 얻는 것도 많다고 해서 그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서희숙 씨가 오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 김기두 씨 위대한 개츠비 봤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대한 개츠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서희숙 씨가 위대한 개츠비를 안 봤어? 이건 꼭 봐야 되는 책이야. 지금 당장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총균세는 30페이지밖에 안 봤어요. 총균세를 다 읽을 때까지 이 책을 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즉시 위대한 개츠비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완독을 먼저 하고 할 것 같아요. 네. 제 성격은. A형이신가요? 저 O형입니다. O형이시군요. 저도 O형인데. 여기서 왜 혈액형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또 말했네. 너무 적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얘기하기가 잘 풀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총균세라는 책은 일단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류의 역사를 지리 결정학으로 말하는 책이에요.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벌써. 이 총균세라는 책을 보려고 이제 사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는 거죠. 샀는데 집에서 이제 드디어 독서를 해야겠는데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친구들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날을 잡은 거죠. 이번 주 토요일은 반드시 읽으리. 딱 각 잡고 집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버릇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총균세를 쭉쭉쭉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처음에 한 이를 악물고 읽죠. 결심을 했으니까 사나이가. 그래서 한 40페이지를 읽습니다. 중간에 막 핸드폰 보고 싶은데 막 참고 바늘로 무릎을 찔러가면서 봅니다. 40페이지를 봅니다. 성공. 뿌듯하죠. 그리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총균세 봐야 되죠. 점심 때부터. 근데 왠지 소화가 안 돼요. 점심을 먹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엄마 뭐 시킬 거 없어? 이래가지고 일 좀 하다가 한 5시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책을 읽기 시작. 41페이지부터 읽겠죠. 읽는데 어제처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한 17페이지쯤 읽습니다. 그 다음 책은 장담코 월요일날 그 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결심을 해도 한 수요일에 그 책을 펴니다. 58페이지. 평일날 피곤하잖아요. 3페이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책을 못 꺼냅니다. 61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 재미는 없고 부담스럽고 책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때 서희숙 선배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위대한 개츠비를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기두 씨 같은 판단을 하죠. 아니 이 책을 안 읽고 이걸 보면 일단 돈 낭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총균세를 완독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버릇이 안 된 사람은 총균세를 완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책을 아예 안 읽게 되는 거죠.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듣다 보니까 제 얘기 같기도 하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완독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라. 책은 당신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다가 그 책을 완독하지 못하면 버리면 됩니다. 아까우니까 아까운 사람은 꽂아놓으면 됩니다. 거실에 들어가는데 총균세 꽂혀 있으면 있어 보이거든요. 요즘은 심지어는 인터넷 서점들은 바이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55% 가격에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든 어떤 방식을 쓰든 그 책은 안 읽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박찬욱 감독이 집에 이제 가훈을 중학생이었을 때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겁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가훈을 붓글씨로 써와라. 이런 숙제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따님이 감독님한테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 아님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 가훈이 아님 말고래요. 그래서 아님 말고를 붓글씨에다 아님 말고 써서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네가 숙제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고 퇴짜를 놨는데 이 박찬욱 감독님이 전화까지 해서 우리 집 가훈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를 본인 에세이를 쓰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릎을 쳤는데 사실 아님 말고는 기회가 있는 자의 논리이긴 합니다. 내가 아님 말고 하려면 다른 걸 할 게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정하고 얘기한다면 아님 말고면 정말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총균세가 아무리 서울대에서 도서 대출 순위가 몇 년째 1위라 하더라도 보다가 안 읽힌다? 아님 말고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꼭 읽어야 할 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책의 종류가 당신이 20대에 꼭 해야 할 뭐뭐뭐 27가지 이런 책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모든 사람이 99명이 권해도 한 명인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이 아니라면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소설인 책들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챕터마다 목록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꽂히는 부분부터 그냥 읽으셔도 돼요. 만약에 앞부분이 어렵다면. 총균서의 앞부분은 그 얘기가 지난 인류의 역사의 앞부분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선사시대 얘기 한참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 재미가 없죠. 근데 뒷부분에 가면 중세나 근세의 유럽과 미국과 이런 얘기, 뭐 아랍과 이런 얘기는 더 재밌잖아요. 그럼 뒤에부터 봐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저도 2세 계획을 슬슬 세워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도 좋은 책들을 많이 보게 해주고 싶거든요. 전 집에 책장화를 좀 꿈꾸는 경향이 있어요. 저만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신지. 서재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3단장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요즘 뭐 김영하 작가가 너무 좋아. 그럼 김영하 소설만 꽂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꽂아놓는다든지. 어떤 사람 경우에 나는 요즘 의료 쪽의 스릴러가 좋아. 그럼 의료 소설만 따로 꽂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분류해서 꽂아놓으면 그 행위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 이제 책이 17,000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책이 제대로 분류돼서 꽂아 있지 않으면 그 책을 또 삽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책을 가나다 순으로 꽂냐? 10권이면 꽂을 수 있습니다. 17,000권을 가나다 순으로 꽂게 되면 책의 크기도 다르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방식은 뭔가 주제별로 꽂아놓죠. 그러니까 책에 관련된 모든 건 다 독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책을 꽂아놓는 순간도 독서 행위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을 훨씬 더 잘 읽는 환경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행위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상중 씨께서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건 굉장히 유명한데 오토바이랑 관련돼서 이렇게 돈 지출하는 건 별로 안 아까우시죠? 그렇죠? 그 심정 제가 잘 압니다. 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돈을 남들이 볼 때는 약간 많이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안 아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책을 서문이라도 읽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책은 반드시 살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똑같은 책이라도 빌려 읽는 책과 사서 읽을 때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일단 심리학에서도 그런 실험이 있어요. 자기가 돈을 지출 혹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지출, 무엇을 지출해서 그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그것을 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돈을 내서 보러 갈 때랑 표가 남아가지고 갈 사람 없니? 해서 따라갔을 때랑 상대적으로 앞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 본인이 만약에 그 영화를 보고 재미없다고 말하면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 영화가 가급적이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썼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책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서 읽으면 마음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4만 종에서 5만 종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100분의 1만 읽어도 400권이잖아요. 400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는 사실 웬만큼 매니아면 부지런하고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 일주일에 영화 3편 보는 게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화제가 되는 영화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책은 기회비용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는 가서 잘못 밟았다 싶으면 2시간 동안 자면 됩니다. 책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책값이 영화값보다 비쌉니다. 일단 표면적인 값은. 두 번째는 책을 가서 읽으려면 꾸역꾸역 읽으면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책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책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체 4만 권이나 나오는 책 중에 어떤 걸 내가 고를 것인가? 첫 번째는 표지에 저자 얼굴이 있으면 안 삽니다. 띠지에 있으면 그나마 용서할 수 있지만 띠지가 아닌 표지에 있으면 용서 불가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서문을 읽습니다. 의외로 서문들을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서문은 저자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썼고 이 사람의 공력은 어느 정도고 이것을 서문만 봐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라. 목차라는 것은 말하자면 건축에서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얼마나 튼튼하게 구조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전집이 많아요. 전집이 많아요. 책들이 적잖이 꽂혀 있는데 한 80%가 전집이다. 그런 사람들은 방에 안 꽂아놓고 반드시 거실에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제 그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 집에는 반드시 장식장이 있어요. 거실에. 그리고 그 정식장에는 반드시 양주병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상관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책을 사려고 할 때 전집을 사지 마시라. 전집을 사면 일단 물려서 못 봅니다. 낱권으로 사셔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제가 생각한 방식인데 훌륭한 책은 매 페이지가 훌륭합니다. 제 방식은 뭐냐면 3분의 2 되는 지점을 아무데나 펴니다. 저자의 힘이 가장 떨어질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을 확률이 높을 때가 3분의 2 지점이에요. 3분의 2쯤 되면 힘 떨어지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책을 쓰고 나면 책을 배열을 하지 않습니까? 잘 쓴 거를 앞쪽에 넣어요. 왜냐하면 앞쪽부터 읽을 테니까. 그리고 또 뒤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것 뒤에 넣겠죠. 그리고 이렇게 배열하다가 한 절반 뒤쪽에 안 좋은 글들을 집어넣습니다. 제 영업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3분의 2 지점에 제일 좋은 걸 넣는 걸로. 4분의 1을 읽으면 저자의 가장 약한 급소를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부분마저 훌륭하다? 그 책은 진짜 훌륭한 책인 거죠. 그럼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는 어떤 지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치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저는 계단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읽었을 때 그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책은 어려운 책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책을 읽는 성공하고 나면 갑자기 공력이 쫙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이렇게 가다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지쳐서 쓰러지겠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어려운 책에 도전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관람 방식이 지금 말씀하시는 서태화 씨의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혹은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일단 극장에서 보는 게 왜 좋으냐? 기본적으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가장 잘 보이는 방식으로 감독들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부분들은 극장에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것들도 일반적으로 음향시설이 완전히 구비된 상태에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홈시어터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극장에서 보는 그런 음질을 구현할 수는 없겠죠. 영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단적인 얘기로 하나만 들면 영화 역사상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데이비드 린이 만든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영화의 어떤 끝판왕 같은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오마 샤리프라는 배우가 원래 이집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데이비드 린이라는 감독이 이집트 사람인 오마 샤리프를 캐스팅한 거죠. 그래서 영화에 알리 왕자라는 배역을 줬는데 어떤 인물이 한 영화에서 등장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 그걸 보시게 되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물이 있습니다. 피터 오틀이 서 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서 있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갑자기 뭔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쳐다보면 화면 저 한쪽에서 정말 요만한 점으로 낙타를 탄 채 오마 샤리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데이비드 린이 어떻게 찍었냐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 올 때까지 중간에 컷을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오는 거죠.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내려오자마자 총질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리라는 그 극중 인물의 등장 방식, 심지어는 오마 샤리프라는 굉장히 앞날이 창창한 배우를 관객에게 소개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데이비드 린은 그랬을까? 당연히 극장에서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시설에서 그것을 보고 그 장면이 다가올 때 그 인물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라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적인 예를 들었는데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 역사상 최초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1895년 12월 28일입니다. 파리에 있었던 지하에 있던 어떤 카페였는데 그랑 카페라는 곳에다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영화를 처음 상영한 게 영화의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리미에르라는 극장도 있었잖아요, 서울에. 근데 이 시설에서 최초의 관객들에게 영화라는 걸 상영합니다.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는 영화가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1프랑을 받은 상태에서 35명의 관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영화를 상영했죠. 최초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차가 도착하는 장면, 저 뒤에 잠깐 보이는 것처럼 호스가 있는데 물 뿌리는 정원사의 호스의 중간을 소년이 밟습니다.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왜 안 나오죠? 그렇게 보는 순간 물이 나와서 물벼락을 쓰는 장면. 그러니까 영화는 처음부터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쨌건 이런 장면들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던 것. 이것 자체가 최초의 영화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는 영화 100주년을 기념을 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디슨이 만든 기계입니다. 에디슨은 이제 발명 천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 화면 속 흑백 사진 속에서 기기들이 하나씩 있고 그 기기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눈을 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마가 둥그니까 거기에 딱 맞겠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키네토스코프를 안에 보면 안에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는 건데 여기서 만들었던 최초의 영화는 어떤 거였냐면 허수염 있는 남자가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 재채기가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재채기하는 건데 역시 또 코믹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당시에 저런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찍은 건데 손님이 들어가죠. 그 당시에 25센트였습니다. 25센트를 내고 들어가서 기계 앞에 씁니다. 그럼 다음에 눈을 대고 보죠. 영화는 짧습니다. 하나에 1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짧은 영화를 5편을 보여줬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아까 봤던 것보다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화의 최초 영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답은 뭔가 하면 그냥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에디슨의 경우에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비디오 방입니다. 비디오 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영사해서 스크린의 막에다가 그 영사를 투사해서 그것을 보는 게 영화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이 보는 게 영화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저렇게 해서 가서 보게 되면 다 제각각 자기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그랑 카페에서 있었던 경우라면 모든 사람이 같은 영화를 기차가 도착하는 걸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결정적인 차이들 때문에 우리는 이 에디슨의 사례가 아니라 리미에르의 사례를 영화의 최초의 역사로 기억한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화는 극장에서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영화의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됐으니까. 영화를 왜 극장에서 봐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100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주시고요. 보통 텔레비전 사이즈는 이 화면을 가로 대 세로 대 가로의 비율을 보통 1대 1.33 이게 3대 4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33 대 1이 기본 규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영화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1.85 대 1입니다. 보통은 이제 비스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영화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스펙터클한 방식으로 또 하는 영화들이 있죠. 이런 영화는 2.35 대 1입니다. 보통 이런 영화를 이제 스코프, 시네마스코프 영화라고 얘기를 흔히 하죠. 이 세 가지 비율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화를 주말의 명화에서 TV에서 한번 보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영화가 2.35 대 1로 찍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를 TV에서 한번 본다고 상상을 하시면
이걸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얹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건 영화의 일부분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일반적인 영화는 두 사람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뷰티 기억이 나실 텐데 아메리칸 뷰티를 보면 긴 화면 속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부부가 얼마나 냉랭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테이블 끝쪽에서 밥 먹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밥 먹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식탁만 나옵니다. 식탁만 나오는 상황에서 말소리만 들리겠죠. 그러면 아 이건 보이스오버인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비행기를 타서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 평론가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화면 비율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영화를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영화를 보실 때 한 번 보시나요? 한 번 보신 영화는 다시는 안 보시나요? 아니면 거듭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듭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드물고요. 너무 재밌는 영화도 계속 보면 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텀을 좀 오래 두고 다시 보는 편이에요. 저조차도 대부분의 영화는 거의 한 번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 평론가는 굉장히 분석적으로 글을 쓰니까 한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허락지 않습니다. 봐야 될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한 번 보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허락이 돼서 마음대로 그런 거 없이 봐라고 한다면 두 번, 세 번 보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야기를 따라가느라고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로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설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중간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덮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주인공이 죽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화는 일단 플레이가 되면 2시간 동안 영화는 내가 이해를 하건 말건 지금 정신이 있건 없건 그대로 흘러가 버리죠. 그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영화는 훨씬 더 고도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영화는 그 특성상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시청각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를 두 번 보시면 아 저기서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야기에 신경을 안 쓰고 봐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때부터 배우의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아 저기서 저런 순간에 카메라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저기서 있었던 저 꽃병이 뒤에 그렇게 쓰이네.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화를 두 번 보면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화를 혼자서 보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어휴, 절반이나. 야 여기 네 분 중에서도 두 분이나. 제 경우에는 영화를 99% 혼자 봅니다.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저한테는 여가가 아니니까요. 영화를 혼자 보면 뭐가 다른가? 옆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가 사교 행위입니다.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의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볼까?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되죠. 남자는 당구장 가겠지만 여자들은 영화관을 가겠죠. 근데 영화는 참 이상한 게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좀 재미가 없는 영화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내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상한 매체예요. 내가 내 돈을 써서 그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야 누구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런 영화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옆 사람은 큰 소리를 칩니다. 공짜로 본 영화를 본 주제에. 그런 이상한 매체라는 거죠. 근데 혼자서 본다? 그럼 그런 일이 없겠죠. 자기 마음대로 영화를 보게 되고 옆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가만히 있어봐 얘 재밌어 안 하고 곁눈질을 볼 필요도 없겠죠. 더군다나 데이트하는 단계면 영화가 보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화를 혼자 볼 때는 영화를 여러 사람하고 같이 볼 때랑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다.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떤 영화? 어떤 기준으로? 사실은 좀 저도 직업이 영화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들어갈 작품에 뭐 도움이 되는 영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제쳐놓고는 일단 포스터에서 주는 느낌이 재밌는 영화. 그게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앨범 재킷만 봐도 그 음반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포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내가 보고 싶은 감정, 욕망, 호기심 이것 자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 바로 그래서 다음 단계는 취향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취향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취향은 사실은 좁은 경험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남자를 좋아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화가 좀 잘 되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이상형에 대한 자기 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20대 때 좀 약간 어두운 구석, 그러니까 그런 구석이 있어서 제가 좋아했던 그 이상형이 형이 뭐였냐면 머리 길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앞머리 살짝 흘러내려서 머리 반쯤 가려주고 내가 10마디 하면 한마디 겨우 할까 말까? 뭔가 어두우면서 강렬한 매력이 있는 여성. 거기에 끌리고 싶은 어떤 병적인 호기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갱생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나서 확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매력 있는 남성, 너무 이성적인 매력이 강한 여성을 만나면 이상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도 상관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은데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 취향은 로맨틱 코미디야. 내 취향은 공포 영화야. 내 취향은 갱스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딱 가서 봤는데 SF 영화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보니까 내 인생의 영화인 거예요. 그런 영화가 부지기수다. 정말 훌륭한 영화를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영화에 대한 이상형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영화가 여러분들을 압도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취향을 고집하지 말아라 라고 꼭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